앞에서 이 인공지능의 정의와 함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번 장에서는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인공지능의 역사를 알기 전에 큰 그림을 먼저 보면은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3차례의 붐, 호황이 있었고 2차례의 겨울, 이제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1차 AI 붐에는 추론과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60년대, 그래서 70년대 중반까지 진행이 됐었고 기대감이 감소하면서 AI의 겨울이 다가왔고 두 번째로 이제 전문가 시스템을 필두로 하는 2차 AI 붐이 발생한 다음에 다시 AI 겨울이 한번 찾아오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3차 AI 붐이 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3차 AI 붐의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의 준비기입니다. 1943년부터 56년이라고 적어놨는데 처음에 이 43년에 이 워렌 맥컬럭과 월터 피츠라는 사람이 이 인공 뉴런들을 통해서 두뇌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이후에 세계 최초의 범용 디지털 컴퓨터인 ENIAC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소개했었던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50년에 기계의 구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담긴 인공지능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 계산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 이론에서 이 튜링은 어떤 형태의 계산도 디지털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인공두뇌의 전자적인 구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한 거고 그리고 또한 이 인공지능 여부를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도 같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반에 이러한 인공지능의 준비들이 있었고 이러한 가능성들이 다양한 곳에서부터 나온 다음에 56년에 이제 인공지능이 학문 분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6년에는 최초의 인공지능 학술대회라고 할 수 있는 다트머스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존 매커시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제안을 하였고 또한 이 AI가 학습의 모든 면 또는 지능의 다른 모든 특성을 기계로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고 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이제 몇몇 과학자들은 이제 직관적으로 기계가 수를 다루듯 기호를 다룰 수 있고 그래서 사람처럼 기호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논리 이론가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문제 해결 방식을 모방한 수단 목표 분석 다음과 같은 기법들을 제안하기도 하였고요. 그 외에 범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는 GPS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커시는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언어인 리스프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에는 아까 앞에서 소개했었던 이 맥컬럭과 피츠가 제안했던 이 인공신경을 그물망 형태로 연결하면은 간단한 동작을 흉내낼 수 있다라는 것에 기반하여서 이 57년에 로젠블라시 이 인간의 뇌가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를 모방한 퍼셉트론이라는 인공신경망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이 최초의 신경망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생물학적인 뉴런의 형태를 모방하여서 만든 형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람기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시기, 이 70년대에는 충분한 컴퓨팅 파워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유용한 결과를 내기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혹은 낼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던 수단 목표 분석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푸는 시간이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 3x3에서 초기 상태를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조합 상태는 10의 5제곱 정도인데 이게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굉장히 지수적으로 조합이 폭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푸는 과정에서의 계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이제 컴퓨터 시각, 비전, 자연어 처리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필요로 하였는데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없었고 또한 이 정보를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최초의 신경망 모델인 퍼셉트론도 이 XOR, Exclusive OR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단층 퍼셉트론은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 하나의 선을 그어가지고 이 검은 점과 흰 점의 영역을 구분하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V1, V2 두 변수가 있을 때 그들의 가질 수 있는 값 1, 0 이것의 이제 경우의 수인 4개를 가지고 5어인 경우에는 이 선을 가지고 이 둘을 구분할 수가 있고 ND인 경우에도 이 선을 가지고 이 두 영역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Exclusive OR 같은 경우에는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을 갖는 값인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선으로 이 영역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런 퍼셉트론의 한계를 이 민스키와 페퍼트가 이제 지적하면서 신경망이 퇴조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전에 우리가 이 요람기 시기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러한 낙관론이 실제적으로 결과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약속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자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재정적인 위기가 왔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라이트힐 보고서 아까 앞에 있었던 폭발적 조합의 증가 문제죠. 이런 것들이 계기로 인공지능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이를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인공지능의 겨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방법 대신에 특정 문제의 영역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이 전문가 시스템은 특정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해답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가 시스템 개발 도구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롤로그가 언어가 개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초창기 전문가 시스템의 예시인 마이신이라든가 덴드럴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특정 문제 영역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을 풀고 제안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형태가 이제 개발이 되고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면서 다수의 상업적 성공 사례를 만들게 되고 이러한 전문가 시스템은 크게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지식과 경험의 데이터베이스 즉 전문가로부터 지식을 가져오는 지식 베이스가 필요하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추론 엔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질의를 받고 답변해주는 이 인터페이스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전문가 시스템을 구현을 하게 되고 이때 이 추론을 하는 이 추론 엔진의 기술로 우리가 베이즈 기반의 확률적인 방법론 혹은 0과 1 사이에 여러가지 값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퍼즈 이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추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 덕분에 이제 두 번째 2차 AI 붐인 발전기를 이제 맞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들어보셨을 법한
이 인공지능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컨퍼런스인 ICML과 립스가 이때 1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신경망 모델도 발전을 했는데요. 이 RNN의 출발점인 이 호필드 네트워크를 제안했던 호필드가 이 82년에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또한 아까 앞에 있었던 퍼셉트론의 한계인 이 XY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은닉층을 여러 층으로 쌓은 다층 신경망 구조인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더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러한 다층 퍼셉트론은 입력층에서부터 출력층까지 한 방향으로만 활성화되는 순방향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시기에는 이 5차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층 퍼셉트론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다층 퍼셉트론이 아까 앞에서 소개한 대로 순방향으로만 진행이 되는데, 이를 역방향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가중치들을 조정하는, 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잠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방향에서부터 쭉 퍼셉트론이 진행이 되면서 가중치를 정의하고, 이후에 역방향으로 오면서 이에 대한 가중치들을 보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렇게 2차 AI 붐을 통해서 신경망도 발전을 하고 전문가 시스템들도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이후에 이제 이러한 다층 신경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제한적인 성능이 있고 컴퓨터 처리 속도가 느려가지고 이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이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의 연구가 정체가 되고, 또한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 리스프 머신이라고 하는 AI의 전용 하드웨어 시장이 붕괴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비싸고 시스템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다시 한번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를 이제 인공지능의 두 번째 겨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2차 겨울을 거쳐서 90년대 후반에는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 형태로 진화하게 되면서 이 중흥기, 세 번째 붐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IBM의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의 승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파이썬이나 R의 언어가 탄생을 하고, 또한 이제 CNN이나 GPU 등이 공개가 되고 등장이 되면서 이 안정기 제도학기를 맞게 되고요. 또한 이제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인 RBM, 즉 제한된 불체화 머신을 제안하면서 비지도 학습 방법이 가능해지고, 또한 파이썬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사이클런이 최초 공개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 기계학습이나 데이터 마이닝, 딥러닝 등이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정기와 재료학기를 거쳐서 부흥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인공지능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BM 왓슨이 제퍼디라고 하는 자연어로 된 퀴즈쇼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또한 앤드류 응 교수가 구글과 같이 했던 이 유튜브의 사례에서의 이제 고양이를 인식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한 대용량의 이미지셋을 주고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이러한 이미지넷 대회에서도 이제 2015년 사람의 능력이라고 평가되는 이 인식 오류율인 5% 이하의 오류율을 갖는 딥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튜링 테스트를 최초로 통과했다고 하는 프로그램인 이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13세의 우크라이나 소년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챗봇으로 이제 튜링 사망 6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이벤트인 2014년에 이제 30명의 검사자가 5분씩 대화를 하는 형태로 해서 그 30명의 검사자 중 33%, 10명이 이 프로그램을 사람으로 판정을 하여서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기준이 30%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이후에 이러한 것들은 제한적 상황에서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튜링 테스트를 충분히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대화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채팅봇 테이라고 하여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낸 개인 맞춤형 챗봇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테이는 10대 소녀의 채팅봇으로 미국의 18세에서 24세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이제 사람들이 다른 안 좋은 것들을 학습시키면서 극단주의나 성차별이나 인종혐오 이러한 오도된 학습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16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아실 것 같은 이 이세돌과 알파고와의 대국 2016년에 진행이 되었고 이때 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4승 1패로 이제 꺾었죠. 이러면서 이때 이 승리는 1920개의 CPU와 280개의 GPU를 사용해서 기계학습과 병렬처리로 구현되었은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특정한 문제에서 훨씬 더 이제 세계 최고의 인간 기사를 꺾는 것들도 발생하였고 또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기계 번역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 비서, 자율주행 등의 이제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이런 예술 영역으로의 적용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친숙하실 것한 이 챗GPT 이런 것들도 등장하여서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어서는 인공지능의 기술과 그에 이제 활용되는 응용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공지능 기술 및 응용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의 기술 개요입니다. AI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인간의 인식, 판단, 추론, 문제 해결 이런 것에 의한 처리 작업 지시랑 인간 두뇌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분야를 가지고 이 AI의 기술을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보의 인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컴퓨터로 하여금 2차원 혹은 3차원의 패턴의 인식, 음성의 인식 혹은 언어의 인식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추후에 이런 이미지나 음성이나 자연 언어 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식의 체계화입니다. 이렇게 인식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런 지식들을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을 할 건데 그때 이것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이런 지식의 표현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 기능입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추론 규칙을 형성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런 지식의 구조의 유사도를 검출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결론들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크게 이제 우리가 이 기술을 구분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각에 대해서 이들을 위한 많은 요소의 기술들이 존재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패턴 인식입니다. 우리는 데이터에 있는 패턴이나 규칙성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문자라든가 음성 혹은 영상
텍스트 패턴 혹은 센서의 신호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상치 또한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이 필기 숫자 인식의 예시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숫자 3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규칙 기반으로 이제 인식하려면은 왼쪽에서 보면은 위와 아래에 터진 골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터진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서 보면은 둥근 원호가 중간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게 안 되는 것들도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계학습 같은 걸 통해서 해당 숫자를 인식하게 할 수가 있고 이제 이것이 바로 이 필기 숫자 인식을 위한 NNST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정보들을 인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성 인식입니다. 사람의 음성 언어를 컴퓨터가 해석해서 그 내용을 문자 데이터로 전환하는 처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음성 신호가 존재를 하고 이 음성 신호를 가지고 이 변환을 하던가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를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이 모델, 음향과 언어의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는 텍스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기계를 통해서 음성을 인식할 수가 있고 이 음성의 기계를 통한 인식률이 이제 사람의 정확도인 95%를 초과하는 시점이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편리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의 단적인 예시로 네이버의 클로버 노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클로버 노트를 통해서 음성을 대화하고 인식하고 녹음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문자 데이터로 처리해주는 이런 작업을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음성 인식과 관련된 다른 사례로는 스마트 스피커랑 인공지능 비서라고 부르는 이 보이스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스피커라는 것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기계랑 같이 대화하고 의사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에코의 알렉사라든지 아니면은 SK텔레콤의 누구 혹은 카카오의 아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내가 음성으로서 명령을 전달할 수가 있고 기계는 우리가 자연어로 얘기하는 이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이들을 해석함으로써 해당 처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최근 10년,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아이폰 시리가 2010년에 등장한 이후에 더 나아가서 아마존의 알렉사 혹은 뭐 구글 어시스턴트 그리고 삼성의 빅스비와 같은 이러한 다양한 이 보이스 어시스턴트의 인공지능 비서들이 등장하여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음성인식과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연어 처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음성을 잘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 인식한 음성에서 변화된 문자 텍스트를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사람이 사용하는 일반 언어로 된 문서들이 있을 때 이것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자연어 처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어 문장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이 자연어 문장을 형태소를 분석하고 구문을 분석하고 뭐 품사를 태깅하고 의미를 분석하고 활용을 분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언어 모델 혹은 주제어 추출 이런 것들도 진행할 수가 있고 혹은 문서의 요약이나 기계 번역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친구에게서라는 글자가 있을 때 친구는 명사고 에게와 서는 각각 조사가 된다. 혹은 여기에 The boy likes a girl 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 boy가 명사고 likes가 이제 그 동사고
다음에 이 목적어 구문에서 또 명사가 already 등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어 처리는 아까 앞에서 보았던 개인 비서, 그 인공지능 비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구현을 할 때 사람들의 음성을 인식해서 그 음성을 가지고 문자로 데이터로 처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요소 기술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컴퓨터 비전 분야가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이게 하는 시각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제 너무 그게 고수준이면은 이해하기 어렵고 처리하는데 힘드니까 저수준의 비전으로 바꿔서 전처리나 특징을 추출하고 이러한 영상 처리를 진행한 다음에 장면을 분석하고 이거를 가지고 추후에 묘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컴퓨터 비전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는 요소 기술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어떤 사진 혹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여기 차가 있고 여기는 횡단보도가 있고 여기는 길이고 여기는 보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건물이 있다. 혹은 여기에 사람이 있고 강아지가 있고 뭐 의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이 시각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각 기능을 갖게 하는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물과 음성을 인식하는, 즉 음성과 이미지를 인식하는 분야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컴퓨터 성능을 잘 발휘하지 못했던 인간의 능력 영역이라고 불렸던 이 분야를 이제 이해하고 확장하는 데에도 확장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이 사물 음성 인식 분야에 AI가 도입이 되면서 아까 보셨던 AI 스피커나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음성으로 이해하는 음성 인식과 사물 인식,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혹은 해당 내용들을 이해한 다음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추론해서 적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목표는 사람만큼 수행하자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람을 추월하는 능력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처럼 이렇게 이 AI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람만큼 수행하면서 정확도를 향상하게 되면은 그 정확도의 향상에 따라서 안전성도 올라가고 더 많은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도 더욱 기대가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정보의 인식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 지식의 체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식의 체계화에 쓰이는 지식 표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표현이란 우리가 문제 해결에 이용하거나 심층적인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식을 표현하는 예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예시만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프레임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는 그림과 같은 건데 우리가 관련된 정보가 있을 때 얘를 슬럿, 네모 박스의 형태로서 표현해가지고 각각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고 두 번째로 의미망, 시멘틱 넷이라고 해서 이러한 그림이 이제 이 의미망의 예시인데 우리가 네트워크의 형태로 관련된 지식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면서 뭐 그 두 지식에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 외에도 논리라든가 스크립트, 확률적 공급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지식 표현 방식이 있고 각각의 지식 표현의 방식에 따라서 이후에 잠깐 소개하게 될 추론의 형태도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